나이가 들면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그렇게도 더디게 가던 세월이 이제는 뒤에서 누군가 떠미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지금 저는 가끔 지난 날을 회상하곤 해요. 특히 그날의 일은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겪었던 믿을 수 없었던 그날의 일 말이에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순간들은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19살. 어린 나이에 홀로 도시로 상경해 봉제 공장에서 밤낮 없이 미싱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에 바늘 구멍이 날 새가 없었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며 꾹 참아냈죠.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3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냈고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 노력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제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거울 속 제 얼굴에는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더군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하자 저는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넓디 넓은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밤마다 찾아오는 고독과 쓸쓸함은 제 마음을 한없이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겼고 늘 걱정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반찬을 채워넣고 냉장고를 정리해 주었죠. 딸 미영이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엄마의 안부를 묻고 혹시라도 아픈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제가 좋아하는 곶감이나 찹쌀떡을 한 아름 사들고 와 재롱을 부리며 저를 웃게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착한 아이들에게 혹여라도 짐이 될까봐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언제나 씩씩하고 강한 엄마로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억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고 어느 날부턴가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불면의 밤은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고 우울감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비오는 주말 오후 큰아들 민수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곳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혼자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도 제때 잘 챙겨 드시는 게 어떠실까 해서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곳은 전문가들이 엄마를 보살펴 줄 수 있대요. 저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늙어서 이제 쓸모없어졌나 하는 비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과 자신들이 저를 충분히 보살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알기에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차마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발을 들이게 된 곳이 바로 에버그린 레지던스였습니다.
이름처럼 영원히 푸르른 삶을 약속할 것 같았죠. 처음 레지던스에 발을 들였을 때의 인상은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처럼 화려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맞아주는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기라면 내 남은 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놓였고 설렘마저 느껴졌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남향이라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작은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저는 벌써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맥기니 전문 영양사와 스타 셰프가 직접 만든 코스 요리처럼 정갈하고 맛있게 나왔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미활동, 문화생활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처음 며칠 동안 저는 정말이지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와 여유로움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시기에 입주한 김정숙 할머니와는 금세 마음이 맞아 친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저보다 3살 어린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늘 밝게 웃는 얼굴과 넘치는 사교성으로 저에게 많은 위로와 활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 가꾸어진 정원을 산책하고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하며 예술적 감각을 키웠고, 저녁 식사 후에는 로비에 편안히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외로움과 슬픔은 조금씩 옅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봄 햇살에 눈이 녹듯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1달쯤 지났을까요? 에버그린 레지던스에서 미묘하고 불길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괜한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괜히 작은 것에도 신경이 쓰이고 젊은 시절보다 불평불만이 많아진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도 하나둘씩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프로그램 축소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채롭고 흥미롭던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이유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던 도예 수업은 재료 수급 문제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폐강되었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흙을 빚는 시간은 저에게 큰 위안이었는데 그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요가 수업은 강사의 개인 사정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1달에 1번으로 줄었고 외부 문화 탐방 프로그램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면 늘 예산 문제, 강사, 수급 문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같은 모호하고 책임감 없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식사의 질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 나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은 푸석하고 맛이 없었으며 국은 차갑게 식어 나왔습니다. 반찬의 가짓수도 확연히 줄었고 가끔은 유통기한이 지난 듯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요즘은 식당 가는 게 영 기분이 내키지 않아
먹어도 배고픈 것 같고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이게 사람 먹는 밥이야, 사료야? 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식사 시간에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지만 직원들은 늘 못 들은 척 외면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상냥했던 직원들이 점점 무뚝뚝해지고 심지어는 입주자들을 귀찮아하는 듯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는 영혼 없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 개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가끔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를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정숙 할머니는 이런 불길한 변화들에 대해 종종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레지던스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처음에 그 좋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정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정희 씨. 처음이랑 너무 달라졌어. 관리비는 꼬박꼬박 칼같이 받으면서 서비스는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 우리를 속인 것 같아. 우리는 함께 불평했지만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할 용기는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까다로운 노인으로 찍혀 불이익을 당할까봐,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날까봐, 혹은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불합리함을 묵묵히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당장 따져 물었을 일도 나이가 드니 괜히 나서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지던스에 섬뜩하고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 중 한 분이셨던 최영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죠. 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로비에 앉아 신문을 읽고 점심시간이면 식당에서 가장 먼저 줄을 서서 푸짐하게 식사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유쾌하고 활기 넘치는 분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자식들 집에 가셨겠지. 잠깐 병원에 입원하셨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최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퇴소하셨습니다. 라는 짧고 무미건조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에게는 자식들도 없었고 딱히 갈 곳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소라니 어디로 가셨다는 거야? 가족도 없는데 누가 모셔갔다는 거야? 뭔가 이상해. 정숙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실종 사건은 입주자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불길한 기운을 드리웠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억눌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해맑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저에게도 언젠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노인들의 실종은 마치 요양원 미스터리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레지던스 생활은 점점 더 감옥 같아져 갔습니다. 외출은 주 2회로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그것도 사전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외부 방문객도 철저히 통제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점점 더 어려워졌죠. 우리는 마치 거대한 유리병 안에 갇힌 개미들 같았습니다. 답답함과 불안감은 극에 달했지만 아무도 이 끔찍한 상황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절망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복도에서 섬뜩하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깜짝 놀라 온몸을 잔뜩 움츠린 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할머니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정희 씨, 어젯밤에 혹시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나는 뭔가를 질질 끌고 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무서웠어. 저와 정숙 할머니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고 우리는 말없이 깊은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더 잦아졌고 가끔은 흐느끼는 듯한 작은 신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밤이 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쿵, 쿵, 쿵 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무엇이 그 소리를 내는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감히 문을 열고 나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미지의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할머니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다른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 씨, 이걸 봐요. 이거 최할아버지 수첩이에요. 밤에 몰래 최할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겨우 찾아냈어. 저는 깜짝 놀라 정숙 할머니의 손에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최할아버지의 단정하고 꼼꼼한 필체로 기록된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하병원 데이터 위험해. 지하병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최할아버지가 왜 이런 걸 남겼을까? 저는 정숙 할머니를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최할아버지가 사라지기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밤마다 몰래 지하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니 결국 최할아버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우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길하고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레지던스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둡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치 요양원 미스터리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숙 할머니와 함께 에버그린 레지던스의 지하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최할아버지처럼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되자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는 너무나 고요했고 우리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굳건한 철문으로 막혀 있었지만 다행히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방심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지하 복도는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소름 끼치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계음,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신음소리.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고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끝을 봐야만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작은 병원 같은 곳이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들에게 정체불명의 주사를 놓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마치 인형을 다루는 듯한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노인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여러 개의 컴퓨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모니터에는 입주자들의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 심지어는 사라짐 처리 완료라는 섬뜩한 문구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레지던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실험을 하거나 그들의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저에게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희 씨, 저기에 최 할아버지 이름도 있어. 사라짐 처리 완료라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죽인 거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최 할아버지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 살해당한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에버그린 레지던스는 노인들을 감금하고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사라지게 만드는 끔찍하고 악랄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끔찍한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우리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는지 다행히도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USB를 찾아 컴퓨터에 연결하고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상세 기록, 실시간 위치 추적 데이터, 의료 기록, 그리고 사라짐 처리 완료된 노인들의 영상 기록까지 모든 것이 USB에 차곡차곡 저장되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우리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직원들에게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우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다행히 모든 자료가 USB에 저장되었고 우리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와 지하 복도를 걸어 올라왔습니다. 레지던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지금 말 못할 일을 겪었어. 지금 당장 레지던스로 와야 해. 아주 위험하고 급한 일이야. 민수는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장함과 긴급함을 감지했는지 아무 말 없이 네,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무슨 일이신지는 가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도착하자 우리는 그에게 지하에서 겪었던 모든 섬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민수에게 USB를 보여주었고 민수는 USB에 담긴 충격적인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이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곳에 엄마를 모셨을까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민수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노인 두 분의 과대망상으로 치부하는 듯한 태도였죠. 하지만 우리가 제출한 USB 자료를 확인하자 경찰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USB에는 에버그린 레지던스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의료법 위반, 사기, 개인정보 도용, 그리고 실종된 노인들의 끔찍한 기록까지. 경찰은 즉시 에버그린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에버그린 레지던스의 끔찍한 실체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레지던스 측은 입주한 노인들의 연금을 가로채고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받거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동의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일삼으며 심지어는 일부 노인들을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겨 불법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짐 처리 완료라는 것은 곧 노인들의 신분을 말소하고 그들의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최영철 할아버지 역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그의 이름은 이미 세상에서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와 언론은 에버그린 레지던스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수많은 경찰과 조사관이 에버그린 레지던스로 몰려들어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에버그린 레지던스는 폐쇄되었고 모든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라졌던 노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저는 정숙 할머니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린 용감한 노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우리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민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포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손주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그린 레지던스에서의 그날의 일은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작은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